5강 창업 아이템에 관련된 이야기 너무 궁금하시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있다? 남들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애시당초에 뭐 하면 안 돼요? 창업하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죠? 제 5강으로 돌아온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제가 뒤틀린 시험을 올리든 아니면 다른 여행 영상을 올리든 야 놀지 말고 빨리 창업 이야기나 올려라 이러면서 쭈루루 이렇게 댓글들이 이렇게 다셨는데 저도 창업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5번째 이야기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가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리고 뭐 상권과 입지에 관련된 이야기, 되게 장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진짜로 궁금한 거는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자, 5강 창업 아이템에 관련된 이야기. 너무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강의를 가더라도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각자 창업 시작하신 분들은 난 김밥을 하겠어. 난 벨라지안 와플을 다시 되살려 보겠어. 나는 뭘 하겠어. 제2의 두쫑크가 되기 위하여 너무나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 사실은 창업의 성공에 실제로는 한 7할은 갈린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1번 기존 아이템, 좋은 의미로 발굴, 이제 나쁘게 말하면 따라쟁이. 따라쟁이?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요 정도 기분 나쁘면 감수하셔야 됩니다. 따라한 건 따라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 창조. 천지창조같이 손이 왔다. 물이 반짝반짝 피어. 내가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내가 제2의 두쫑크를 창조해내겠다. 이러신 분들, 이번은 일단 우리 다 같이 박수 쳐드립시다. 박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2번 하실 수 있는 분들, 솔직히 창업하시는 분들 100분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고 98분은 대부분 1번을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2번을 안 할 게 아니야. 2번 할 건데 2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기존 아이템 중에서 내가 창업에 적합한 좋은 아이템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따라쟁이 될 거면 뭐 하자? 잘 나가는 따라쟁이가 되자. 그래서 1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시장조사. 이거는 사실은 일반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그리고 진짜 규모가 큰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기존의 시장에 무엇이 유행하고 있고 사람들이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반드시 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시장조사는 뭐 할 때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거긴 하죠. 그래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요새 시장에 이게 잘 먹히네 라는 거를 파악을 하는 게 사실은 우선시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뭐냐면 유행의 단계를 파악해야 돼요. 이런 거랑 똑같아.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우리 집안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영자 여사님이 두바이 쫀득이가 뭐 어쩌고가 그렇게 요새 유행이라는데 난 아직 못 먹어봤어 막 이러셨다 한 달 전에. 그럼 뭐 한다? 두쫑크는 이미 끝난 거다. 우리 김영자 여사님이 두바이 쫀득이를 찾으실 때쯤이면 뭐가 끝난 거다. 유행이 끝난 거다. 어떤 내가 아이템을 발견했어. 사람 줄 많이 서. 근데 뭐부터 알아봐야 돼? 이게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사실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고 얼마큼 SNS나 확산의 바이럴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선풍적인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해? 당연히 뭐 하기 위해서? 유행에 뭐를 타지 않기 위해서? 유행의 말차 아닙니다. 유행의 막차를 타지 않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인기가 있긴 한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하는 것도 많지 않아. 그러면은 아직 이거는 내가 승선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근데 이미 시장에 두쫑크 유행할 때 어땠습니까? 막바지에 철물점에서도 두쫑크를 팔았어요. 자, 주식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주식. 나한테 들어온 정보는 이미 뭐 한다? 개미 중에서도 거의 말단 일개미한테 들어올 정도의 정보면 그러면 이미 여왕들은 다 떠났다. 그래서 내가 시장을 얼마큼 더 적극적이고 구석구석 살폈는지, 그래서 유행이 가장 선도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것도 따라도 아무나 따라쟁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잘 아셔야지 따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유행의 단계를 보실 때 그러면 유행의 막차를 안 타고 싶잖아. 근데 내가 어떤 열차를 탔어. 근데 이 열차가 하루에 2대밖에 안 타네요. 근데 첫 번째 열차는 간 건 확실해. 그럼 내가 두 번째 열차 타는 순간 그 두 번째 열차가 뭐가 돼요? 바로 막차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 유행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것인지를 보셔야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인가? 라고 했고 들어갔었을 때 내 후속이 계속 있을 수 있고 이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애시당초에 이거는 열차가 너무 짧아. 첫 칸 지났더니 바로 막칸이야. 이거를 알 수 있는 것. 자, 이 유행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 알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다른 거 하나도 보실 필요 없어요. 바로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악필인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더 알아보겠죠? 자, 그래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읽으시면 읽겠습니다. 바로 진입문턱이 얼마큼 높은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진입문턱의 높이. 이 진입문턱이 뭐하면 뭐할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유행은 길게 갈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 진입문턱이 낮잖아. 그러면은 유행은 짧게 간다. 왜 진입문턱의 높이가 중요할까? 진입문턱이 낮으면 뭐 할 수 있어? 누구나 따라 만들 수 있어. 이게 조금이라도 유행이라고 하면 그럼 제2, 제3, 제4의 경쟁자들이 우후죽순 행연할 수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입문턱 엄청 낮은 거. 집에서도 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탕후루였고 네, 두쫑쿠였었던 거예요. 가정집에서 두쫑쿠 만들 수 있습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만들 수 있어요. 탕후루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까? 설탕물만 녹이면 그럼 집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되더라도 이 프랜차이즈를 쉽게 퍼뜨리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적은 설비로도 누구나 가능하고. 그래서 진입문턱이 낮은 창업은 내가 이거 이제 유행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차리다 그래도 뭐해. 진짜 두세 달 후면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 이 진입문턱이 낮아서 일찍 망한 케이스가 있어요. 누굴까? 바로 이런 아이템 하면 항상 나오는 대만 카스테라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선호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만 카스테라가 식용유 파동 때문에 망했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식용유를 넣는 게 식용유잖아. 식용유. 앞에 애시당초에 뭐라고. 식용이라고 식용. 사실 대만 카스테라가 전혀 이제 조류제법은 문제가 없었는데 식용유 많이 썼다고 막 뉴스에서 이걸 때리면서 그러면서 대만 카스테라가 골로 갔긴 했는데 근데 이미 유행이 지난 다음이었어. 이미 유행이 지난 다음에 목숨줄을 마지막에 딱 끊어버린 사건인 거지 그게 아니었어도 대만 카스테라는 어차피 짧게 갔을 운명인 거야. 이유가 뭐였을까? 대만 카스테라가 짧게 가. 바로 진입문턱이 매우 낮았어. 자, 대만 카스테라 진짜 초창기 때 요게 요새 인기라던데 그래서 나 창업해볼래 그래가지고 대만 카스테라 그거였어요. 사장님이 지점 3개를 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3개밖에 없었을 때 그때 그 가게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저 대만 카스테라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기 프랜차이즈 되게 열려있다 그러면서도 아리켜주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알아? 이거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카스테라 가루가 이미 공장에서 나오는 게 있어. 거기에다가 계란이랑 우유랑 식용유만 붓고 그리고 뭐 하면 된다? 네, 빵틀에 넣고서는 구우면 돼. 그래서 여기서 딱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 저희 프랜차이즈 이수 교육은 8시간이래. 그러니까 하루 8시간만 배우고 이렇게 빵 몇 번 구워보고 나면은 그럼 더 가르칠 게 없는 거야. 그 말은 뭐겠어? 그만큼 창업문턱이 낮았던 아이템인 거야. 그래서 비전문가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있다? 남들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애시당초에 뭐 하면 안 돼요? 창업하면 안 돼요. 자, 노력 없이 얻은 결과는 그만큼 공등탑은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공을 안 들였으니까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고생하기 싫고 배우기도 싫고 노력하기도 싫고 근데 그냥 돈만 내면은 쉽게 창업해가지고서는 그냥 돈을 떼돈을 벌고 싶죠. 그 마음씨를 뭐 해야 된다? 고이 접어 서랍 밑으로 넣으시고 여러분 노력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일부러 진입문턱이 높은 아이템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 어렵네. 이거 함부로 따라하기 힘드네. 이거 진짜 1년 동안 이것만 배웠어. 그랬더니 이제 좀 할 것 같아. 이런 아이템이면 이거 시장에서 인기 끈다고 누구나 우후죽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래서 진입문턱이 높은 것을 찾으셔야 돼요. 진입문턱이 낮은 거는 애초에 진입문턱이 낮아. 그러면 이거는 소상공인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뭐가 하고 싶으신 분들 프랜차이즈의 전주가 되고 싶은 분들은 바로 이런 아이템을 반대로 찾아야 되겠죠. 얘는 뭐 한다? 결국은 프랜차이즈, 푸차,
본점만 돈을 벌게 해줘요. 가맹비 받고 인테리어 하고 중간에서 이제 장비 같은 거 이렇게 넘기고 수수료 받으면 그러면 이제 이것만 돈을 벌게 해줘. 뭐 하면 진입문턱이 낮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꼬드기고 팔 벌려서 환영하시는 창업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뭐 해야 돼요? 걸러야 돼요. 이거는 망고불면의 진리예요. 그럼 이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간단한 걸로 뚝딱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꽤 있는 데들이 전국에 몇 개나 돼요. 예를 들어서 두청쿠를 처음 개발했던 데는 이제 뭐 원주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 이제 몬 땡땡 이제 그 베이커리예요. 근데 이 몬 땡땡 베이커리에서 두청쿠를 만드는데 몬 땡땡은 뭐 했을 거야? 돈을 벌었을 거야. 왜냐면 잘 나갈 때 한 달 매출이 10억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얘네는 돈을 벌었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 이후의 후속들은 두청쿠로 잠깐 돈을 번 것 같았지만 유행이 2달도 안 돼서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두청쿠 먹어 안 먹어? 아무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아이템으로 개발해서 공장 설비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이랬던 데들은 대부분 다 오히려 투자한 비용을 전혀 못 건졌지.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가 바로 이루어졌으니까. 진입문턱이 낮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진입문턱이 낮은데 이걸로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 푸차 본점이 되시거나 아니면 뭘 한다? 이거의 원조가 되세요. 이 원조가 된다는 건 뭐야? 따라쟁이가 아니라 뭐 한다? 세컨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된다. 아까 최초로 새로운 것을 기존에 있던 거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뭐 해도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어렵지도 않은 건데 근데 시장을 바꿀 수도 있고 선도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남의 걸 따라하는데 그 따라하는 게 아이디어마저도 쉬운 거고 그리고 따라하기도 쉬운 거다. 그러면은 내가 따라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이게 그렇게 따라하기 쉽다는 걸 시장에 있는 누구나 다 파악하고 있어. 절대로 여러분들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아파트 있었어. 강남인데 너무 좋은 몫에 너무 좋은 자리야. 옆에가 다 50억이야. 근데 누구만 30억에 내놓는 아파트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건. 그런 거를 여러분이 100년 차시고 다녀봤자 뭐 할 수가 있어? 없다고. 아무도 바보가 아니야. 다 50억인데 팔려. 그런데 그걸 30억에 파는 사람은 뭐밖에 없어? 사기밖에 없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공짜가 없다. 진입문턱이 낮은 것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여러분은 돈을 잃게 될 거예요. 진입문턱이 높은 걸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진입문턱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 아이템이 아니라 장르를 보셔야지 돼요. 이건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행으로 알고 있는 모든 아이템들은 다 뭐가 있어요? 아이템으로서의 특정한 가치가 있지만 근데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장르가 존재해요. 자, 마라탕이라는 아이템은 사실 새로운 이제 더 이상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국민 식재료 중에 이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마라탕이라는 것을 봤었을 때 이게 유행할 때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자, 마라탕집보다 요새 더 인기 있는 집들이 뭐야 사실은 비슷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인기 있는 거 허거. 지금은 허거집이 더 대세요. 자, 허거는 뭐야? 허거는 마라탕집에 누가 뭐래도 원조인 거지 더 넓은 개념의 합산이란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이 마라탕과 허거라는 하나의 흐름만 볼 게 아니라 여기에 뭐도 같이 껴 있는 거냐면 탕후루도 같이 껴 있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2의 두청쿠 후보로 제일 유력한 게 뭐야? 상하이 버터떡. 이거 뭔 상관이에요? 다 어디 거야? 중국어의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아이템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아이템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 넥스트도 우리가 미리 예측이 가능해. 그래서 내가 뭐가 될 수 있어. 세컨드 팔로워가 아니라 내가 따라쟁이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어. 물론 퍼스트 무버는 그렇게 따지면 허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누구면 인정해. 하이디라오면 인정하지. 뭐로? 한국의 허거 문화를 대중화해서 만든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내가 어딘가 되게 이미 한국에서 대박을 쳤는데 그거를 내가 비슷하게 따라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원조집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도 있다. 그러면 중국이라는 건 중국집도 있었고 뭐 많이 있는데 근데 중국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중국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좀 더 쉽게 더 간단한 게 있어요. 자, 두정쿠. 두정쿠 원래 원조가 뭐야? 예, 두바이 초콜릿이죠. 예. 두바이 초콜릿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행을 끌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야? 그냥 두정쿠가 이 두바이 초콜릿의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자, 두바이 초콜릿 왜 인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자, 아까 뭘 한다? 어떤 아이템을 이 유행하면 아이템을 보지 말고 뭘 보라? 장르를 보라 그랬지. 자, 두바이 초콜릿 어디서 온 거야? 두바이에서 온 거 아니고 사실은 중동에서 온 거죠. 이거 어디에서 기원한 거야? 원조 어디에? 터키야. 중동식 디저트를 얇게 저며서 버터에다가 구운 디저트를 그게 이제 카다이프 면에다가 피스타치오가 잔뜩 들어간 채로 이거를 이제 버터에다 굽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초콜릿으로 덮어가지고 초콜릿을 만들어서 모아갈 수 있게 판매하기 좋은 상품으로서 만든 거긴 한데 이거 원조집 어디 있냐면 다 터키 가면은 이거를 팔아요. 그래요. 카다이프에 모아한 거를 피스타치오를 잔뜩 올린 거에 위에다가 초코크림을 이렇게 잔뜩 부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비벼 먹는 게 애시당초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그거를 상품화 시킨 게 두바이 초콜릿일 뿐이야. 자, 두총쿠는 결국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터키 딜라이트. 터키 딜라이트라고 들어봤어요? 뭐냐면 터키식 디저트야. 그 뭐 터키 딜라이트면 뭐 파리 딜라이트도 있는 거고 뭐 런던 딜라이트도 있는 거고 도쿄 딜라이트도 있는 거고 그런 거냐?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터키 딜라이트는 거의 모든 중동과 이슬람권에서 먹는 기본 디저트인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으로서 낯선 대륙 어디 있어? 우리 소영 PD님 유럽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못 가봤죠. 근데도 유럽이 낯선 느낌 들어? 아니면은 에펠탑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뭔가 익숙한 느낌 같은 게 있어 좀. 근데 리야드, 카타르, 예멘 아예 뭐 떠오르는 이미지, 테헤란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있어 없어? 없죠. 마찬가지야. 이스탄불은 물론 성소피아 성당 정도는 떠오를 수도 있긴 한데 근데도 사람들이 중동은 애시당초에 뭐야? 인류의 남은 가장 미지의 대륙은 어디고? 아프리카고 아프리카 말고 남은 제일 낯선 땅인 거야. 중동의 사막밖에 없는 그 황량한 그 문화에서 사람들이 이슬람교 엄청난 모스크에서 하루 종일 경전을 읽는 소리랑 노래가 이제 울려 퍼지는 되게 낯설잖아. 이 낯선 환경이 뭐한다? 세계 사람들한테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가장 음식 문화가 발달한 터키란 나라에서 터키 딜라이트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되게 독보적인 디저트 라인업이 수백 종이 있어. 세계 어디에서도 먹지 않는 이게 사람들한테는 뭐 하는 거야? 이제는 모두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의 디저트 새로운 거 있어? 다 먹어봤단 말이야. 아니면은 프랑스에서 온 마카롱. 마카롱이 인기 있었을 때도 그 당시만 해도 뭐 할 땐 마카롱이 귀한 거야. 뭐 프랑스에서 온 과자라는데 프랑스에 갔다 온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마카롱이라는 걸 먹어본 사람도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요새는 뭐야? 파리 마카롱보다 칠라우텔 마카롱이 맛있는데 먹어본 사람도 너무 많고 이제는 그게 다 너무 익숙하잖아. 여러분이 퍼스트 펭귄이 되고 싶어서 시장 조사를 어디로 나갈 때, 세계로 나갈 때 여러분만 나가시겠어요? 이미 이 강의를 듣고 계실 분보다도 되게 전문적인 꾼들, 누구 같은 나 같은 사람들이 어딜 나가? 전 세계에 가서 다 돌아다니면서 뭘 발견하려고 노력해. 이 선물 같은 한국에서 대박을 터뜨릴 만한 신규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이미 전 세계 시장 조사를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할 수 있게 맛도 있는데 상품성이 있어서 그래서 유행하기도 쉬운 무언가 아이템을 찾아. 그게 마카롱이었던 거고 그런 아이템들이 어디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이나 아시안권에서는 이미 뭐 했어? 다 가기 쉽잖아. 그거 다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미 다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더 이상 신선함을 주지 못해. 그런데 터키 딜라이트는 평생 아직 안 먹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바이 초콜릿을 먹으니까는 이 바삭하면서 오독오독 씹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질겅질겅거리진 않는 이 특이한 식감은 뭐지? 그랬더니 그거 뭐야? 그냥 밀가루 소면 말린 거야. 그거 튀긴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디저트를 만드는 곳이 어디밖에 없었어? 터키밖에 없었어. 중동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피스타치오라는 거는 애시당초에 전 세계 피스타치오 절반이 어디서 난 줄 알아?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절반은 이란에서 나. 다른 데서는 거의 재배가 안 돼. 애시당초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피스타치오는 재배하는 곳이 되게 제한적인 나름 귀한 작물이야. 그래서 피스타치오를 우리가 먹어도 그
종합 믹스 넛 이런 데 보면은 피스타치오 몇 개 들어있는 경우 있는데 그때도 조금밖에 안 넣어줘. 비싸니까. 땅콩이나 아몬드 많이 넣지. 캐슈넛이나. 피스타치오는 재배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잘 안 넣어줘요. 그리고 피스타치오 아몬드 같은 아이스크림에서나 우리가 이제 맛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건데 근데 중동지방 가잖아. 그럼 피스타치오로 완전히 이만한 두께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안에다가 이렇게 탁 해서 이걸 갈아가지고서는 그 위에다가 이제 딱 초코크림이랑 이제 카다이프랑 해가지고 딱 믹스해서 이렇게 먹는데 너무 피스타치오 맛이 진하고 눅진한데 그 맛이 진짜로 그냥 피스타치오 버터를 먹는 맛이거든. 그런 방식으로 피스타치오를 소모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까가지고선 좋게 정성스럽게 먹는 게 아니라 피스타치오를 이렇게 대량으로 넣어서 버터처럼 만들어서 속으로 넣어서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안 익숙한 거야. 그래서 이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것이 유행을 타게 된 게는 바로 터키 딜라이트. 더 나아가서 뭐 우리에게 좀 낯선 세계의 문화권의 흐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뭘 두쫑쿠가 유행하고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할 때 그때 뭘 봤을까? 바클라바를 봤을 거야. 뭔 소리야? 바클라바는 뭔 소리 아니? 바클라바가 뭐냐면 아까 초콜릿 사이에 물 넣었다고 그랬어. 여기 바클라바를 이 두쫑쿠 속에 들어가는 게 결국 바클라바의 일종인 건데 근데 이 바클라바가 더 광범위한 개념인 거야. 바클라바는 수백 종류가 넘어. 그 바클라바 중에서 우린 이제 뭐 한 거야? 두바이 초콜릿 하나 맛보고 어머 맛있네 세계적으로 난리네. 근데 터키 가면은 왓더 두바이 뭐 그래서 이거 원조 우리야 오빠 두바이 개나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뭘 소개? 야 너 요거 하나 맛보고 지금 이거 초콜릿에다가 이거 넣은 거네 그러면서 바클라바 한 종을 딱 꺼내가지고서는 이렇게 딱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이거 수백 개 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연관을 못 시키는 게 있어. 뭐냐면 얘가 두바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두바이인가 보다. 그런데 두쫑쿠가 유행하기 전에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하기 전에 더 먼저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게 있어. 뭐야? 카이막이라는 것도 몇 년 전만 해도 카이막이라는 거 들어본 적은 있어?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카이막 파는 집들 되게 많고 카이막은 어때? 유행이 막 들길처럼 퍼지진 않았지만은 잘하는 집들 위주로 계속 어떻게 카이막 하는 집들이 되게 지금은 많아졌잖아. 그리고 사람들도 카이막 크림 하면은 다 머릿속에 어때?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지. 그거 엄청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던데. 그래서 카이막에 꿀찌 먹는 거. 그거 어디야? 이거 어디 요리야? 터키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터키 사람들이 먹는 터키의 호텔 조식을 가서 먹어보잖아. 그러면은 자 카이막도 그 유튜버 육식맨님 알지? 그래서 우리 육식맨이 터키에 미식 여행을 갔단 말이야. 그런데 제일 난처했었던 게 뭐라는 줄 알아? 카이막 맛집을 찾고 싶어도 카이막 맛집이 없어. 왜냐면 어디나 다 파는 거야.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야? 김치 맛집 찾으러 다닌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조식당 가잖아 아침에. 그러면은 카이막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카이막이 뭐 이래. 뭐냐면 그 유제품 코너에 가면은 그러면 한 20종의 그러니까 치즈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버터도 아닌 무언가들이 20개가 넘어. 여기는 그만큼 뭐야? 유제품을 제2의 조련해서 사막이니까 뜨겁잖아. 그러니까는 유제품이 우유 상태로 두면은 반시간도 안 돼서 변질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발효 제품들이 수십 가지로 발전한 거야.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치즈도 이건 뭐 치즈야, 이건 버터야, 이건 뭐야 그러면은 카이막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치즈야? 버터야? 그냥 버터도 아니고 치즈야 아니고 카이막은 카이막이지. 그런 식으로 얘는 얘인 무언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올리브 코너 가잖아. 그러면 올리브가 10종류야. 우리는 블랙 올리브랑 그린 올리브 2개밖에 모르잖아. 근데 올리브만 걔네는 10가지 종류가 넘어. 그 지역의 식재료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그 지역에 여행을 하시잖아. 그러면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되게 일부분이구나. 우리가 생크림 케이크 먹고서는 바게트 먹고서는 파리의 디저트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거지. 그리고 그것들이 한국에 하나씩 소개될 때마다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아이템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부 다 하나의 문화권에서 나온 이 문화가 낯설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대표님, 뭐 중동은 인정, 뭐 튀르키예 뭐 안 갔다 온 것 같고, 뭐 거기 신기한 거 많다, 뭐 그래 대부분 안 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100명 중에서 90명 이상은 안 갔겠지. 근데 중국은 갔다 온 사람도 너무 많고 바로 옆이고 너무 지근거리에 있고. 그러니까 뭐 한다? 중국은 그렇게 새로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이제 와서 그렇게 유행을 하는 거다? 좀 억지 아니에요? 자,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나라야. 애시당초에 중국의 음식 문화가 한국에 전달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됐던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한국식 중국집이야. 자, 누구나 알고 있죠. 짜장면, 짬뽕, 탕수육, 중국에 없는 거. 그 비스무리한 봉화춘면도 있고 그 비스무리한 꿔바로우도 있지만 근데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라고 정확히 지칭할 만한 음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한국에선 이게 너무 뭐가 됐어? 중식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 음식 했을 때 너무 현지화가 된 거야. 한국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 너무 빡세게 돼서 사람들이 진짜 본토 중국 음식은 뭐 하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중국 음식 입에 안 맞아서 중국 쪽에 아예 여행 안 간다 하시는 분은 정말 많아. 거기서 쓰는 팔각이라던가 육두구라던가 아니면은 원래는 뭐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던 거야? 마라였던 거야. 아예 안 쓰는 향신료들이 너무 머리 아파. 뭐 먹으면 입이 너무 얼얼하고 이거 뭐야 너무 그래서 음식 너무 입에 안 맞아. 그래서 중국을 아예 여행지에서 멀리하거나 아니면 중국 가서도 맥도날드만 가고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은 가깝지만 가장 먼 대륙이었어. 일본 향신료 많이 써 안 써? 많이 안 쓰고 쓰더라도 우리랑 되게 비슷하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음식은 저항이 별로 없어. 그런데 향신료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음식들 중에서 어디 태국 음식 있잖아. 근데 예전에는 고수 못 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 중에서 90%였어. 진짜로. 고수만 넣으면 으악 이러면서 다 그랬는데 지금은 고수 잘 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절반은 넘을걸? 뭐 한다는 거야? 조금씩 그 문화가 익숙해지고 트라이 하다 보면은 저변이 더 넓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그 나라의 음식이나 그 나라에서 뭔가 포텐셜이 있는 게 빵 터졌을 때 그때 뭐 할 수 있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사이에 그 문화가 넓어지면서 그 문화가 전달되면서 더 넓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문화권, 특히 음식 문화권이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주면 뭐가 먼저 익숙해져야 되는 중국의 식재료야. 근데 중국의 식재료 세계적으로도 뭐해? 난해하고 중국만 쓰는 것들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뭐해? 오만 것 다 먹는 걸로 한국 이상 가는 사실 곳이잖아. 그리고 중국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한 가지로 정리를 내니까 중국이 대국인지 모르겠지만 땅덩이 엄청 크고 그리고 사람 엄청 많고 뭐야 문화권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어떤 세상의 나라보다도 한 나라 안에 다양한 문화권과 다양한 음식 문화들이 존재해. 당연히 뭐 하겠어. 역사도 길고 14억 명인데 인구가. 그러니까 뭐 한단 말이야. 음식 문화가 너무 넘쳐나. 각 지방마다도 각 현이나 도마다도 전부 다 다른 음식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중국의 음식은 끝이 없어.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엄청난 요리 대국이었던 건데 한국은 그게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그동안 배리어가 쳐져 있다가 한국식 중국집에 팔각 들어가? 육두구 들어가? 원래는 마라도 안 썼지. 한국 사람한테 익숙한 고춧가루 넣고 그렇게 해서 짬뽕을 끓이는 거야. 뭐를 안 넣고 고추기름 넣고서는 홍탕을 끓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국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한 걸로도 비슷하게 그냥 맛을 내서 한국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식재료들에 눈을 뜨면서 중국 음식이 그만큼 더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두점프는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유튜브에 보면은 조제법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냥 똥손 남자들도 만들 수 있어. 너무나 만들기 쉬워. 그런데 바클로바는 만들기 쉬울까? 바클로바 만드는 법 치면 그 뭐 TV 세계기행 뭐 약간 뭐 이런데 바클로바 이제 만드는 장인 이야기 나오거든. 10년이 돼야 뭐 할 수 있대. 바클로바를 접을 수 있대. 왜냐면 바클로바에 쓰는 페스트필로라는 그 반죽이 어느 정도냐면은 하얀 투명한 종이장 같아. 이만한 반죽을 종이장처럼 10개 했는데 뜯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반죽을 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반죽을 해야지 만들 수 있는 요리인 거야. 뭐가 두쫑코가 유행해도 바클로바가 유행하기 쉽지 않은 이유야. 한국에 있는 바클로바 집들 많이 있던데 바클로바 만드는 집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다 뭐해? 그냥 이스탄불이랑 중동에서 수입해. 직구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박스로 와. 이게 보관 기간이 길어요. 시럽에 절여진 거여서 보관 기간이 보통 한 달 뭐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수입해가지고 널어서 그냥 파는 거야. 엄청 비싸게.
근데 아까 뭐라 했어? 패스트 필로우라 그랬지. 그러니까 페스트리의 일종이 있거든. 근데 종이보다도 얇다 그랬지. 그렇게 얇아서 다 뒤가 비칠 정도로 얇은 페스트리를 겹으로 수천 겹을 쌓아서 디저트를 만들었어. 근데 그게 외국에서 날라와. 맛있겠어, 맛없겠어? 현지 가서 방금 만든 바클로바를 먹으면은 한국에 그동안 이렇게 터키 딜라이트를 먹어보신 분들이 갖고 있던 오해가 바로 풀려. 터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이게 왜 맛있다고 먹어? 너무 달기만 하고. 그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뭐 한 거야? 그 얇은 페스트리가 다 시럽을 흡수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달아지고 그리고 눅눅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엄마 손 파이에 싸대기를 때리는 수만 겹의 페스트리가 살아있게 아삭하고 씹히면서 그 시럽의 향긋한 향이 따로 이렇게 위에 적셔져 있을 때 너무 맛있어. 그리고 당연히 뭐겠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견과류들도 막 빻아가지고 만들었잖아. 근데 견과류 빻아가지고 밖에 하루 이틀만 내놔봐. 어떻게 돼? 다 산패되지. 맛이 변하잖아. 땅콩 쩐내 나잖아요. 근데 햇땅콩 바로 까가지고 먹으면 훨씬 맛있지. 마찬가지로 아직 신선한 견과류를 바로 빻아가지고서는 그거를 페스필로에다 탁 얹어가지고 시럽 처리해가지고 시럽에 튀겨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먹잖아. 그러면 너무 맛있어. 찹쌀 도너츠 여러분 맛있죠? 근데 찹쌀 도너츠가 터키로 수출돼서 일주일 있다가 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왜 먹어? 이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억울하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를 정말로 만들 수 있는 곳이면 그러면은 이거는 유행을 탈까 안 탈까? 훨씬 덜 타겠지. 자, 아이템은 뭐 한다? 유행에 민감하지만 근데 장르는 유행이 없어. 지속 가능해. 내가 중국과 관련한 지도 마라탕 전문점 해가지고서는 딱 그냥 요새 유행하듯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놓고서는 여기에 뭐 표고버섯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람당 얼마 해가지고서는 그냥 숙주나물이라고 해서 그냥 팔잖아? 그러면 그런 집들은 누구나 차릴 수 있어. 왜냐면 국물 소스 뭐 하다가 본사에서 받아다가 그냥 퍼가지고선 그냥 이거 넣어가지고선 그냥 각자 끓이라고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진짜 중국 본토 요리 전문점, 북경 요리의 전문점, 아니면 내가 남방 상해 쪽 요리의 전문점, 광저우 요리의 전문점, 이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메이킹 되잖아. 그래서 장르로 메이킹 되면은 이 집은 쉽게 망해 안 망해? 안 망해. 오래 갈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말해줘도 쉽게 창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진입문턱이 높기 때문에. 정지현 셰프님이 만든 하나하나의 요리들은 뭐 정 셰프님 유명한 거 토마토 탕면이라든가 이런 거 레시피 같은 것도 많이 공개하셨잖아. 딤섬 만드는 방법도 공개하시고. 그러니까는 정지현 셰프님처럼 요리 한두 개는 따라 할 수 있어. 근데 정지현 셰프의 지난 중국 현지에서 10년 넘게 고생하면서 진짜 밑바닥부터 굴르신 그 내공은 따라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정지현 셰프님의 한 요리를 가져와 가지고서는 그거를 따라해 가지고서는 뭔가 샵처럼 내가 만들 수는 있지만은 정지현 셰프님의 요리 인생의 내공을 따라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정지현 셰프님의 레스토랑을 따라할 수는 없는 거야. TM 미미를 따라할 수는 없는 거야. 거기에는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장르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장르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고수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게 고작 아이템이라면 장르가 아니고 고작 아이템이라면 창업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적극 추천. 이 내수 불경기에서도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 가장 중요한 거. 장르의 전문가가 되자. 자, 다음 시간에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끝!